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요즘 점심시간이 되면 이 방송 때문에 더 신이 난다고 하는데요. 네. 네,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신이 나는 건 편풋이 계속 맞추고 있어갖고 신이 나는 것 같은데. 저 오늘 틀렸어요. 오늘 틀렸어요? 네. 오늘은. 네, 약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이라 했는데. 맞아. 둘 다 잘 가네요.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오늘은 드디어 한남동을 갑니다. 클럽원 한남 WS센터를 에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유용석 차장님 모시고, 자, 고액자산가들, 부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포트, 어떤 주식, 어떤 종목을 언제, 왜 사는가 등등을 한번 낱낱이 볼 텐데요. 지난번 출연하셨던 날짜를 보니까 8월 20일, 그러니까 그때도 한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 증시가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5%로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뭐 우리 편풋도 그렇고 유영석 차장도 그렇고 지금 여당과 무슨 교감이 있나요? 25%로 낮추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사사치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유영석 차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말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정치에 끈이 있냐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그날 생각해 보면 막 당일날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면서 막 3천이 깨진다, 막 엄청 무서워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일 오후에 그 김현정 의원께서 이제 25% 낮추는 법안을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상당히 줄였었고, 이제 그날을 돌이켜 보면 그만큼 우리의 어떤 세제 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담당하시는 곳이 한남동이 요즘 정말 핫한 곳이잖아요. 네. 영리치도 많고 또한 기존의 기득권 비슷한 자산가들도 많고, 네, 자, 네. 이런 분들이 모여있던 곳이니까 그만큼 세율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이 아마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담화가 예상돼 있는데, 뭐 우리 여의도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주주 요건, 원복, 또한 배당 세율의 글쎄 이전 원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변화 등등이 예상되는데, 한남동 분위기는 어때요? 하루 정도 놔뒀는데. 네. 뭐 일단은 어저께 사실 찌라시가 돌았었잖아요. 네. 뭐 어제 오후에 국무회의 끝나고 아마 50억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가지고 저도 생전 보지도 않던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봤었는데, 네. 계속 물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어쨌든 이제 끝나고 브리핑 할 때 이제 비서실장님이 그 내일 오전 10시죠. 그때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마 전체적인 얼마로 할지 확실히 정해 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고객분들께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코스피 지수가 함께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우리의 어떤 정치 성향을 차치하더라도 네. 이 재명풋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 계속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대통령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이 언제든지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주주 기준에 있어서 항상 말이 많았어요. 뭐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다음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들이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주주분들이 매년 물으시거든요. 올해는 얼마냐, 30억이냐, 50억이냐, 뭐 10억이냐, 이런 말씀 계속 주셨었고, 뭐 이런 대화들이 늘상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론이 한번 이제 푹 꺾이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장님 고객분들 중에 대주주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지난 방송 다들 보셨나요? 보고 뭐 따로 네. 말씀 없으셨나요? 뭐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 방송을 챙겨 보시진 않았을 거고요. 사실 뭐 하는지도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뭐 일부 보신 분들 중에서는 배당을 뭐 만약에 25%로 낮춰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오. 말씀을 주셨었고 제가 또 한 분이 기억이 남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사는 아니고 비상장 법인을 좀 크게 운영을 하시는 분인데 지분 100%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제 방송을 보셨나 봐요. 보시고 나서 저한테 유 차장 그 배당소득 과세 뭐 최고 49.5라고 하는데 49.5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보료 포함해서 50% 넘어가신다는 그런 의미신가?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을 운영을 하면 법인세 22%를 먼저 내지 않냐. 그리고 그 이후에 배당을 하면 49.5를 또 낸다. 그럼 세금이 70%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이제 뭐 물론 그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뭐 법인 돈이 내 돈은 아니죠, 사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지만 네. 우리나라 여태까지의 발전의 그 큰 서사 속에서 여전히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을 대주주가 동일시하는 것도 간혹 있죠. 그렇죠. 뭐 상장사들도 뭐 간혹 그렇게 그런 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해상충이 조금 충돌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비상장 같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분 10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러면 본인 소유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22% 법인세 내고 배당으로 또 49.5를 내고 이러면은 한 70% 넘어가잖아요. 약간 이중과세라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분은 철저히 배당을 분리과세 해달라는 걸 염원하겠네요. 너무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에 뭐 현금은 쌓여가는데 음. 배당하면은 절반 세금이니 굳이 계속 이제 현금만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법인 부럽네. 뭐 이런 거죠? 저도 부럽습니다. 예. 아드님이 부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또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 시장이 현장 뜨거웠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꾸면 제가 네. 통계자를 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네.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이 50억 원일 때는 한 15,000명이었는데 10억 원을 낮추면 한 1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세수 확충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지만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너무나 찬물을 끼얹어서 뭐 연말 가서 대주주 양도세 매도 물량이라든지 등등 어쨌든 내일 10시라 그랬죠? 네. 네. 10시면 우리 시작하기 바로 1시간 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우리가 판단해 주면 좋겠네. 어쨌든 네. 시장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한 종목에 10억 이상 엄청 많습니다. 많다고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같이 조금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조방원 같은 종목들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한 종목 10억 이상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10억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제 생각은 매도 물량 엄청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내려갔냐면? 그러니까 10억으로 내리면은 그러니까 그래요? 현재가 50억이니까 아, 네. 그거를 이제 50억을 이제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연말에 맞추려고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10억으로 낮춘다? 네.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아, 니즈가 그래요? 분명히 생깁니다. 아, 낮추면. 예, 아, 그렇죠. 낮추면.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50억이냐 10억이냐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게 어제 오늘 증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50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어제 그런 찌라시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들 보면서 작년이 생각났어요. 작년이. 작년? 작년. 언제요? 작년 11월에 금투세. 아, 이게 또 금투세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금투세 그쵸. 그때 뭐 폐지를 하니 많이 할 때도 보면 그때도 이제 나서서 금투세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진성준 위원님.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누가 했냐? 그때 당시 당대표셨죠. 이재명님께서 네. 나와서 짠 하고 폐지하겠습니다. 유해 배제. 유예 배제. 예, 올해도 계속 군불은 진성준 위원님 뭐 오. 계속 나서서 하셨죠. 네. 근데 결론은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네. 네. 그렇게 취임 100일 동안 뭐 우리가 했던 성과 자랑하고 좀 좋은 얘기 많이 하실 텐데 갑자기 거기서 대주주를 10억으로 낮춘다?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제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월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네네. 이제 100일 동안 각종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갈 텐데요. 네네. 차장님은 지난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법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양도세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예,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근데 상법 개정안만큼은 어찌 보면 예산이나 세제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명분도 좀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는 상법 개정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한데 네. 사실 좀 어렵기도 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 놓치는 부분 없게 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오늘 한 방에 정리를 하고 가는 걸로 이 네. 영상 하나로 상법 개정안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요. 지금 1차, 2차 상법 개정안은 7, 8월에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9월 정기국회부터 예, 진행이 되는 건데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크게 4가지가 통과가 됐고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2가지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상법 개정안의 첫 번째 안건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회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과 공평 대우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문서화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바로 실행이 됐죠. 그러면은 이 이사 충실 의무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경영진들인 이사들이 충실 의무를 수행을 해야 할 대상이 원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게 회사 플러스 주주가 된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주주에게도 충실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충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그 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사실 뭐 회사나 주주나 당연히 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이 사실 잘 발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2번, 3번이 문제인데 자기 자본의 변경, 특히 분할 민감하시죠. 예, 그다음에 특권 기업과의 이해관계 이거는 이제 특수관계 기업들 간의 뭐 내부 거래라든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예, 이게 아마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주주를 대변하느냐 이사가 사실 면목상 이사도 꽤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즉 의사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감과 권한과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회이사 아니면 이사회에 등록된 이사 아무나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네. 어찌됐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최근의 핫 이슈 기업 분할 있지 않습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후로 LG화학 주가 크게 폭락하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분할이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파마 리서치였죠. 인적 분할하려다가 주주의 반대로 철회하는 사태도 있는데 네네. 자 인적 분할 글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물적 분할은 거의 뭐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이 이제 조금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적 분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회사 모두의 지분을 쪼개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액주주의 지배력에 대해서는 변화가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 이후에 그 지주사에 대한 대주주가 이제 지분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제가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그 인적 분할 직후에는 처음에 대주주 20, 소액주주 80 가지고 있다가 뭐 지주회사가 있을 것이고 사업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 20대 80, 20대 80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할이 된 이후에 대주주는 점차 지주회사 지분을 늘리려고 하겠죠. 하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뭐 지주회사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소액 그 사업회사 지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지주회사에 뭐 현물 출자를 한다거나 뭐 유증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점차 대주주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그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주사 전환 목적의 인적 분할 사례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 철회가 됐죠. 그 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밖에을 인적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흡수 합병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회가 됐었고요. 인적 분할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형제가 계열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장남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이렇게 방산이나 뭐 태양광 쪽 지분을 가지고 있고 차남분 같은 경우에는 생명 이런 금융 쪽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삼남이신 경우에는 유통 쪽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형제가 계열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형제 간의 재산 분할을 위한 분할이지 사적인 분할이지 어찌 보면 소액주주들의 어떤 이익과는 상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눈치를 더욱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특수관계 기업과의 거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대기업들의 SI 업체들 뭐 SDS나 오토에버나 CNS 이런 그 기업들의 내부 거래 이제 그룹 내부적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오너의 지분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이후에는 그 이사회가 어떤 이런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이제 눈치를 보게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대주주 개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라면은 더더욱 충실 의무가 적용이 될 거고 최대주주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지분 매각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지분 매각 전에 주가를 부양시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대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늘 뭐 이런 지배구조 얘기가 나오면은 최대 주주가 어느 회사 가지고 있냐 이거 먼저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열사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SDS 지분 매각에 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왕이면 또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SDS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모멘텀을 새로 좀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액주주 눈치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 서로 윈윈 전략으로 했어야 되겠죠? 네. 1차 상법 개정안 복귀해 보면 막판에 아마 3% 룰이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3% 룰 적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1차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은 3% 룰이고요. 이 3% 룰은 이제 재계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했던 그런 안건이죠. 그래서 화면 띄워주시면 그 3% 룰이라는 것이 이제 최대 주주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최대 3%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산 3% 룰이 적용이 되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3% 룰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 지난 2020년에 먼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개정안과 25년 개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20년 개정안 때는 조금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뭐 감사나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는 이제 합산 3%를 했었지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할 때는 개별 3%를 했었거든요. 3%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 선출 시에 합산 3%로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 이제 합산 3%다. 대주주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상법상으로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회이사의 영향력 자체는 큰데 이런 합산 3% 룰을 받게 되면 대주주들의 어떤 이제 행사할 수 있는 표가 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사실 뭐 우리 경제의 민낯이죠. 사회이사를
그들의 액션 플랜이 어떠냐를 보면 지금의 3% 룰이 어쨌든 대주주한테는 오너 그룹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동안 사회이사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자 최근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주셨지만 행동주의 투자들 활동 사례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뭐 한진칼 이게 참 많았었는데 시끌시끌했었는데 네네. 자 주주 제한을 많이 한다. 자 이게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0년에 개정되고 2022년부터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 제한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이 3% 룰로 소액 주주들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 자체가 좀 높아졌고 이후에 주주 제한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SM에 했던 주주 제한들 이때 2022년도에 시끌시끌했었죠. 그다음에 뭐 차 파트너스에서 남양유업에 했던 그런 제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머스트 자산운용에서 파마 리서치의 그 인적 분할 관련해서 공개 네. 사안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주주 제한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3% 룰로 인해서 아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감사위원 선임 요구는 더욱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요즘에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또 독립이사잖아요. 네네네. 이 독립이사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아, 독립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네 번째 안건에 있는데 보시면은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을 한 거예요.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게 그 조금 어찌 보면 익숙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내이사는 사내에 있는 것 같고 사외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감시를 안 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독립이사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무 선임 비율도 원래는 4분의 1이었는데 3분의 1로 상향을 하면서 사회이사를 조금 더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말 같습니다. 그대로 전반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좀 네. 더 명칭도 바꿔가면서 네네. 최대 소액 주주 아니면 많은 주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1차 상법 개정을 정리해 보자면 네. 기업 입장에선 감시가 강화되고 준비할 게 많아졌다. 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선 접근성이 좋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딱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권리 신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행동이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표는 어떤 거죠? 네, 뭐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상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죠. 예, 첫 번째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집중 투표제 익숙하시지 않으시죠? 집중 투표제요. 원래 투표는 집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투표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첨부 그림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이사를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3명을 선임을 한다라고 음.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주주는 지분을 60%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는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반 투표제에서는 각각 이제 3명한테 이제 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600표씩 3명이니까 1800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3명으로 나눠서 1800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1800표니까 이제 한 명당 최대 600표. 소액 주주는 400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은 항상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을 그 600표씩 몰아주면은 무조건 대주주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집중 투표제가 되면은 1800표, 1200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명이 아니라 1명한테 몰빵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소액주주가 이제 400표씩 3명이니까 1200표인데 이거를 그 3명 나누는 게 아니라 1명한테. 그러면은 대주주는 1800표잖아요. 네.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대주주는 3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1명한테 1200표를 줘버리면은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간이. 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 많아야 2명 정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가 있는 거고 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1명 정도는 본인들이 표를 몰빵을 해줌으로써 앉힐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중복 투표제에 대해서 그동안 대주주에 인센티브를 줬던 것을 네, 집중 투표제 법안을 활용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입김을 좀 세게 했는데 네네. 그래봤자 제 생각은 이사회에 그래봤자 한 자리 더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한 자리라도 확보를 하는 사실 뭐 대주주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는 또 쉽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찌어찌 해고 소액주주들 막 힘내고 화이팅해서 이제 한 자리 더 우리가 비중 있게 네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건데 네네. 그런데 이 집중 투표제마저도 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시차 임기제로 무력화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시차 임기제라는 게 그 여러 이사들의 임기를 쪼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사들 6명이 있는데 각각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사들을 매년 2명씩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6개월마다 임시주총 열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러면은 투표할 때 1명 또는 2명 뽑을 때 이제 투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명 중에 1명은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네. 1명이나 2명 뽑으면은 대주주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집중 투표제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되게 많았거든요. 이베이나 뭐 맥도날드나 뭐 넷플릭스 이런 데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시차 임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좀 대표적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 그 넷플릭스 경영권 방어하려고 그 시차 임기제 도입을 하니까 이때 반대 측에 누가 있었냐면 행동주의 펀드의 대가 칼 아이칸이 있었습니다. 네. 예. 칼 아이칸이 이제 주주 제안으로 시차 임기제를 폐지를 하자라는 주주 제안을 했었고요. 그때 주주들의 큰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차 임기제라는 어떤 그 기업의 반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우리가 이거를 집중 투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시차 임기제 하는 기업들 많아질 텐데 또 행동주의 펀드들이 또 나서서 아마 이런 주주 제한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다들 이사마다 임기가 달라야 되는데 그 시차 임기제를 폐지하면 뭐 캘린더 데이로 연말엔 다 일괄 리셋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인원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6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6개월마다 1명씩 뭐 그렇게는 너무 좀 뭐 꼼수 같은 그런 게 보이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과하다 싶으면 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네네네. 약간의 뭐 협의를 해라. 그런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네. 폐지까지도 요청한 사례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2차 상법 개정안 두 번째 안건이죠. 네. 이 감사 분리선임 확대도 한번 네. 봐볼 텐데요. 네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감사위원 중에 최소 1명만 주총에서 따로 뽑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2명 이상 혹은 전원을 주총에서 이렇게 선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은 3% 룰로 이제 의결권을 이제 좁혀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냥 집중 투표제랑 그다음에 그 감사 분리선임이랑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집중 투표제는 이사 전체 선임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몫을 보장을 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핵심 감독 기구죠. 거기에 소액 주주 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집중 투표제는 조금 넓은 범위의 보편적인 장치, 그다음에 분리선임은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점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대법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뭐 상법 개정 1차, 2차 우리 유영수 차장이 오늘 이를 갈고 왔네요. 좀 네. 아카데믹하지만 하나하나 정리를 잘 주시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얘기 좀 해볼까요? 자, 3차 상법 개정이 사실 자사주 네, 매입 오케이, 근데 소각도 오케이.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소각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아직 맞습니다. 좀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물론 기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잠깐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은 그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께서는 신규 취득한 거는 즉시 소각을 하자. 미국이 그렇지 않나 거의? 네, 뭐 사실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거기는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물은 마시는 거고 공기는 뭐 좋은 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그냥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을 하고 기보유 주식 모두 기보유 자사주 모두 1년 이내에 소각을 하자.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득은 6개월 이내, 기존 보유분은 5년 이내 이렇게 좀 법안을 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근데 잠시만요. 저 네. 앞에 표 잠깐 볼까요? 아, 네. 이게 이번에 네, 기보유 자사주를 건드는구나. 네, 그렇죠, 신규만 건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소위 말해 똥줄이 탈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또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뭐 그래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뒷장에서 좀 종목들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난해 밸류어 프로그램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 현재까지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198개사, 그다음에 20조 원 되게 많아졌죠. 거의 20조 원 가까이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전체가 한 13조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벌써 지금 아직 9월인데도 50% 이상 자사주 소각이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소각하게 되면 재무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유인이 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뭐 빈센트님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처분을 네. 뭐 해야 되는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네. 이거에 대한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교환사채입니다. 아, 교환사채. 그러니까 기존에 비싸게 샀는데 지금 주가 낮아갖고 하면 손실 처리되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뭐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자금 조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목적이 미국처럼 꼭 주주환원이 아닌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금. 네. 경영권 방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매입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게 소각 의무화가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화면 띄워주시면 그 기취득 자사주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법안 발의된 이후부터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총 그 기취득 자사주 대상 EB 발행 공시가 13건이었는데 올해 5월 이후로 나온 것만 지금 26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어쨌든 두려움에 떠니까 사회공리로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 네. 어떻게든 이게 사회 뭐 순기능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책에 대한 적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네. 이례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네네. 자 알겠다고요. 그럼 결국 자사주라는 게 이번에 기존 자사주도 건든다는 게 처음에 관심사고 그건 아직까지는 근데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근데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하긴 할 것 같은데 몇 년 이내에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까 기존 뭐 것도 건드긴 건드는구나.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논의는 하고 있고 근데 뭐 당장 기존 거를 당장 소각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시장에 너무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좀 건드리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뭐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면 어쨌든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뭐 수혜주들 어떤 게 네네. 있어요? 뭐 사실은 지난 7월에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이 기업들 또 귀신같이 다 찾아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좀 보시면은 그 이게 보면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나래비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 당일 7월 달에 이제 발의를 했는데 당일날 주가 보시면은 막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상한가 뭐 인포바인이나 부국증권 뭐 다 두 자릿수로 오르고 있죠. 예. 그만큼 이제 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9월 정기국회 뭐 12월까지 계속 될 텐데 아마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막 뉴스플로우에 나오진 않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은 아마 이 기업들이 좀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부각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통과가 돼버린다 이러면 또 세론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단순 테마성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기업들 스크리닝 해보면 이런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뭐 SK, 미래에셋, 금호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실적도 받쳐주면서 그런 어떤 정책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자사주 소각 외에 추가로 논의가 될 만한 상법 개정안이나 혹은 세법 개정안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대주주 양도세 이슈 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는 또 중요한 게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도 바뀌나요? 지금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서 주가를 막 누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막 그런 기업들 보면은 PBR이 0.2배, 뭐 0.3배 막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증여세 그 부과 기준이 이제 상속하는 날, 증여하는 날 시점으로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를 눌려놓고 해야 세금을 덜 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막 0.2배 막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기업들을 조금 이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아예 상속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PBR을 그 현재 주가가 아니라 PBR을 0.8배, 뭐 1배 이렇게 기준을 해버리면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진 않겠죠. 기준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해버리면 강제적으로 0.8배나 1배로 해버리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어떤 부과 기준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굳이 주가를 누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최저가 그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그 기업들 오너들한테 당근도 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세율 자체를 좀 인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헛걸려 갖고 이게 PBR을 예를 들어 0.2배나 0.3배의 기준으로 해주면 네. 현재 PBR이 높은 기업이면 네. 혜택을 너무 크게 줘서 오히려 상속세 그러니까 대주 부의 대물림에 대한 혜택을 정부가 준다 이런 논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상속세를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기업의 주가가 뭐 10,000원짜리가 뭐 3만 원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PBR이 0.3배예요. 근데 이 회사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한 PBR이 그래도 한 배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는 10만 원 정도는 주가가 가는 게 맞잖아요. 이론상. 이론상.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를 3만 원으로 누른 이유는 뭐냐면 상속 증여세를 많이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3만 원의 기준으로 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요. 음. 기존 가격인 10만 원으로 내면은 그만큼 세금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가를 누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아예 PBR을 0.8배, 뭐 8만 원이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PBR을 0.2가 아니고 한 0.8 정도로 좀 더 네. 높여서 중간쯤을 잡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지 못하게 0.8배 정도로 하면 그래도 최소 8만 원 기준으로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주가를 안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0.8배도 비싸다고 안 낼 것 같은데.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떡해요? 안 낼 수 없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네. 있으면 법으로 정해버리면 네. 상속을 할 때는 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상속 증여세 너무 높잖아요, 사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좀 깎아주되 그 기준을 너무 이제 낮은 기준으로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의 대물림의 시대 정신 또 상속세를 선보는 가운데 약간의 통과 의례적인 모습으로 PBR 워낙 억눌렀던 기업들의 상속을 좀 더 원활하게 세금을 좀 더 내게 하는 방안으로서 PBR을 조금 올리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한남동에서 오실 때마다 부자들의 결국 고민이 세금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데 네. 오늘 어쨌든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상법 개정안 개론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1부터 네. 100까지 진짜 네. 이해가 쏙쏙 되는 네,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 미리 여쭤봐도 그거는 될까요? 제가 2주 후에 방송을 나오기 네. 때문에 그때도 꼭 채널 고정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법이 바뀐 다음에 한번 나오시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뭐 바뀔지 만약에 바뀌면은 네. 또 바뀐 걸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류용석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인데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이윤희 PB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이윤희 PB입니다. 이윤희 PB. 자, 오늘 우리 장 좋습니다. 편푸시 오늘도 해낼 줄이야. 근데 저는 사실 절반밖에 못 맞췄잖아요. 코스닥까지 다 맞추려고. 근데 기분은 두 배로 좋네요. 그렇죠. 오늘 또 네. 상승폭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연고점 경신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봐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700억 정도 순매수 진행 중이고요. 기관도 6천억가량 매수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35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4천억가량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오늘 개인이 1조가량 코스피 매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자별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이 9월 5일을 제외하고 6거래일 순매수 진행 중이고요. 기관도 4거래일 매수 코스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1조 이상 판다고요?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차트를 보면 외국인이 이제 7천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만 6,7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수를 이끄는 요인이 작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2021년 6월에 3,316포인트였습니다. 현재 12시 기준으로 3,306포인트니까 지금 전고점 대비 10포인트 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연고점을 경신했으면
다른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부진해서 우리 한국 증시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오는 건지 아니면 다 좋은 건지 전 세계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도 어제, 좋았는데 네. 네. 전반적으로 어땠죠? 오늘 니케이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CPI랑 PPI가 나왔는데 조금 예상치 대비 하회해가지고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보면 3대 증시가 다 하락하고 있다가 상승 전환해서 상승 마감을 했네요.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반토막이 나면서 지수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다가 네. 이게 과거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9월에 이제 FOMC가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 트리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반응해준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증시가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편프.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장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잘 가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기대감을 앞두고 어제는 증권이 강한 반면에 오늘은 KB금융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IPA라고 해가지고 호조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흐름이 강한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4%가량 올라주고 있고 오늘 DB하이텍이 자사주 소각 이슈 나오면서 7%가량 상승 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엄청 오르네. 네, SK하이닉스가 네이버와 협력한다는 이슈.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네이버랑 무슨 협력을 하는 거예요? CXL이라는 이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협력을 한다는 이슈로 오늘 관련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 좀 궁금하던데. JIP. 네, 어제- 장관급으로 네. 임명됐다고. 네. JIP 오늘 주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오늘도 장 시작했을 때 6%가량 올라주고 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가량으로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네. 전반적으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PDF 보여주세요. 네, 오늘 특징주를 이제 굳이 말씀드려보면 이제 엔터 쪽에서 이제 박진영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선임이 되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에이펙 경주에 참석한다는 이슈로 어제도 미디어 컨텐츠가 좀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오라클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흐름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CXL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은행도 마찬가지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주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지수도 올라주고 있고 증권은행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약세를 띠고 있는 게 LG 이노텍에서 5%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애플이 아이폰 17을 공개했습니다. 뉴스가 이미 반영이 됐고 재료 소멸로 오늘 LG 이노텍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 보안주 최근에 KT가 해킹이 나오면서 오늘 센즈랩 SGA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니 PB 아이폰 쓰지 않아요? 네,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편풋도 아이폰이잖아요. 저도 아이폰 씁니다. 이번에 아이폰 17은 어떻게 해봐요? 유저들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 말해도 되나요? 그 카메라 부분 보셨어요? 이윤희 PD? 네. 그게 너무 못생겼어요. 아니, 휴대폰인데 못생겼다고? 좀 디자인적으로 네. 아쉽기도 하고 무게는 가볍다고 하는데 저도 굳이 17을 사진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물론 나중에 적응이 되면 또 어떨지 음.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애플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도. 옛날만큼 뭐 히트를 못 친다는 거가 왜냐면 LG 이노텍 크게 떨어져가지고 관련 원래 밸류체인이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BH도 오늘 약세를 보였고 LG 이노텍도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모바일 점유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애플은 조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은 뭐 연고점을 경신했다니까 지수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은 주요 일정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요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왔고 오늘 저녁에는 PPI, 내일은 CPI,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TSMC가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반도체 업황을 가늠해줄 수 있는 지표로 작용되니까 오후에 반도체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오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블룸버그 제가 뉴스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약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좀 특이한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경기 침체 없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9월은 상승했다라는 도표입니다. 이 말은 즉슨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보험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9월에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는 도표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미 시장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18일 날에 FOMC가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저께 이종원 차장 네네. 나오셔갖고 9월 FOMC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지만 사실 인하를 하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윤희 PB도 9월 FOMC가 긍정적인 이벤트이긴 하나 오히려 빠질 수 있다? 네, 기대감으로 미리 오르고 이미 있는 건가요? 선반영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파월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게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는 말은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물가 지표를 한번 정확히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고무적이네요. 이번 주 나와서 특히나 두 분이 다 새로운 가능성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장 한마디요.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해주신다면 한마디면 금리 인하 섹터 주목하자. 어딘데요?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바이오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부동산 건설, 증권, 성장주, 신흥국 증시, 코인, 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많은데?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랐어요. 거기서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이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서 로봇을 한번 봐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 업종에서도 좀 보고 있는 종목들 하나 말고 네, 몇 네. 가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휴머노이드 대장,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분산 투자를 원하시면 이제 로봇 ETF를 조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로봇을 얘기해 줬고요. 오늘 공교롭게 이종원 차장 이틀 전에 했던 거를 좀 봤나 봐요. 비유가 좀 비슷한데. 그렇죠. 네. 이정원 차장님도 로봇주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구나 또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다음에는 헌터와 한번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고점을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이윤희 PB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풋. 네. 내일요. 내일 어떨지. 물어보는 저조차도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내일까지 맞으면 뭐 어딜 다른데 뭐 등용해서 스카우트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저는 반대로 오늘은 빈센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요? 네. 그러지 마세요. 내일 어떨 것 같아요? 내일이요? 네, 내일은 드디어 제일 어려운 날입니다. 당황하셨나요? 네, 당황했지. 왜냐면 10시에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네. 보통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이벤트 나오면 약간 보합하다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네. 빈센트가 맞추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이었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밥보다 투자 하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